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을 다 보셨고 아마도 자신이 본 수능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죠. 수능은 항상 어렵고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없어요. 하지만 특히 이제 올해는 특히 수능이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수학이나 국어 또는 영어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불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졌을 때 내 성적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되어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서부터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추가 합격의 개념 이해라는 시간으로 해서 먼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에도 추가 합격 방법론이라고 해서 아마 한 7부 정도까지 영상을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영상 작업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으나 작년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막상 영상을 올리고 작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불수능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가 이제 추가 합격의 이해라고 해서 정시 컨설팅 또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한 1차 영상을 지금서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은 혼돈의 불수능이다. 모든 분들이 아마 실제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2021학년도에 각 대학에서 2021학년도에 국어 영역에 대한 1등급, 2등급, 3등급의 등급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합법과 전문가 언어와 매체는 2022학년도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입니다. 자, 2021학년도 국어 영역 1등급은 88점, 2등급이 82점, 3등급이 74점이었는데 2022학년도 올해죠. 올해 합법과 작문에 대한 1등급 추정 등급은 84점, 2등급이 78점, 3등급이 72점인데 이건 추정치 중에서도 상위 추정치예요. 입시 기관들마다 1등급에 대한 추정치가 82점에서 84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84점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결국은 4점 정도 하락한 상태가 되겠죠. 그만큼 100점에서 84점까지의 점수 구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 불수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2021학년도에 수리 가형의 1등급의 점수가 92점이었는데 2022학년도 미적분의 1등급의 점수가 84에서 85점, 92점, 그 다음에 85점이니까 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올해 수능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불수능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죠.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과목이 국어이다 보니까 국어가 어려우면 불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특히 국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리 가형도 어려웠고 영어 영역도 어려웠고 또 과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수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수능이 매우 쉬워지거나 결국 난이도가 바뀌게 되어지면 그럼 전년도의 입시의 데이터나 자료나 통계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우측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있는 좌측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국어 영역이 이게 2022학년도 상위 누적 비율에 대한 추정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2021학년도 상위 누적 비율 확정판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 국어 영역의 1등급이 87점 정도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표준 점수 130점, 대략적인 점수가 한 84점에서 82점 정도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눈여겨보는 첫 번째는 2021학년도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의 100점이 만점이 144점이었는데 올해는 만점이
148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4점 정도 상승할 것이다.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위에 1등급이 여기서는 4.14%, 여기서는 1등급이 5.26%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1등급 위에 상위 학생들의 누적 비율이 전년도에는 5.26%에서 4.13%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줄었다. 불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들은 상위 누적 비율이 2% 이내의 구간에 해당이 되어 있는 구간이 이 박스 구간인데 2021학년도의 구간에 비해서 2022학년도가 결국 상위 누적 비율 2%의 구간이 크게 확대되어진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결국은 불수능이라는 얘기고, 불수능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상위 고득점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거죠. 수능이 어려운데 시험을 잘 봤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학 선택의 폭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고득점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전년도 데이터를 올해의 2022학년도에 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득점자일수록 대학 선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좀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어려웠고, 그렇게 되어지면 등급 점수를 봤었을 때 2등급과 3등급 정도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올해 표준 점수로 환산하게 되었을 때 약 400점에서 380점이나 370점대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추정치로 한 입시 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의 구간의 원서를 막상 썼었을 때 학생들이 몰리면서 점수가 터지는 거죠. 결국은 지원자가 몰리면 점수가 반드시 오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점수는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몰리면 점수는 반드시 오른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중위권 학생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중위권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상향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입시 결과 또는 예상치보다 점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험을 잘 본 학생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올해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해마다 반복이 되어지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전년도에는 91점이 1등급이었고 1등급이 5.08%인데 올해는 1등급의 점수를 봤었을 때 비율이 5.56%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점수 구간, 자 상위 누적 비율이 2% 이내의 구간을 봤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봤었을 때 100점, 98점, 97점 정도의 구간이 2% 이내의 구간이었었죠. 그런데 올해는 2% 이내의 구간이 확대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1등급을 맞는다. 수학을 1등급 맞고 국어를 1등급 맞고 영어를 1등급 맞는다라고 하는 것. 또 과탐을 1등급을 맞으면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실 수 있고 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수능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위권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급에서 몇 개를 더 맞느냐. 다시 말하면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등급을 맞아서 누적 비율이 5.56%의 비율 내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하나를 더 맞아가지고 3.49% 비율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나를 더 맞아서 1.98%의 비율로 들어가느냐가 결국은 의대를 가느냐 치대를 가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쵸? 결국은 의대나 치대나 약대 상위권 대학의 결정 건수는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에서 과연 몇 개를 더 맞느냐, 상위 누적 비율이 몇 퍼센트의 비율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 점수 구간이 된 거예요. 내 성적대로 예를 들어서 연세대 의대를 갈 수 있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어. 이렇게 고득점의 점수가 나오게 되어지면 사실상 원서 지원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나 추정치를 보고 원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일반적인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었던 것처럼 마치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지점으로 다 몰아요. 모든 점수대를 하나의 지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입시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최종적으로 몇 명의 사람이 그 학과에 원서를 쓸지를 입시기관에서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 학과에 몇 명을 쓸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반드시 올라간다. 이 점이 결국은 고득점자일수록 원서 지원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얘기고, 그러므로 결국은 원서의 지원이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거,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 데이터나 통계는 단지 뭐다? 정보의 활용이다. 하지만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원서 지원에서 자신만의 원서 지원의 전략과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막 놀랐었던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보니까 큰 노트 한 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추가 합격 방법론 1, 2, 3, 4 해서 7개의 강의에 대한 내용을 다 깨알같이 정리하시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오셔서 제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다 제가 말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큰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했었던 부분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재하시고 적어 보시면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얘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정식 컨설팅에서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모든 입시기관이나 또는 입시 설명회나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입시 설명이나 정식 컨설팅의 내용은 단지 데이터를 읽어주고 데이터를 설명하는 컨설팅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입시기관에서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아도 대부분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엑셀을 보여주면서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설명이겠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고 데이터를 따라가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년도의 수능의 입시 결과를 올해 입시로 추측하고 예상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단지 보여주고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내비게이션이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지점으로 몰아가게 돼요. 반드시. 그러면 그 지점으로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 자, 내가 수학을 잘 봤어. 다른 과목을 못 봤어. 자, 그럼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30%인 학교가 있고 35%가 있어. 어디가 유리해? 35%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겠죠. 다 이런 구간으로 원서 지원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를 따라서 지원이 적절한 지점과 학과를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의 선택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 결국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정시는 충원율. 결국은 문 닫고 들어간다. 정시에서 왜 추가 합격이 왜 중요하냐? 정시에서 왜 추가 합격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시는 표준학력 지표 수능 100% 전형이에요. 대부분의 전형이 그렇죠. 자, 수시와 다른 점은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 논술 전형이 있어, 실기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다양해요. 하지만 정시는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 100% 일반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험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준 학력 지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수능 성적과 다른 대학에서 인정하는 수능 성적이 다를 수가 없어요. 대학들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랑 환산 점수는 달라도. 하지만 수시에서 논술 전형이라고 합시다. 표준 학력 지표가 해당되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지만 논술은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없거나 적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높아요. 왜? 학생부 교과 학교생활 기록부가
결국은 표준학력 지표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그 전형일수록 충원율이 높은 거예요. 결론은 정시는 단일화되어진 수능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표준학력 지표가 결국 위에 있는 대학들부터 아래에 있는 대학까지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반영 방식이나 반영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시는 몇 번 지원해? 6번을 지원하지만 정시는 3번을 지원하고, 수시는 전형이 4개로 나눠져 있지만 정시는 사실상 하나의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등이지만 수능으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시는 지원자 간의 경쟁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수시는 지원자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누가 뽑습니까? 수시는 대학에서 뽑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대학에다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내고 대학에서 학생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논술 전형이야. 대학에 가서 논술 시험 보죠. 대학에서 평가하죠. 그리고 뽑죠. 그리고 수시는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아도 돼. 수시의 인원을 어디로 넘겨? 정시로 이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상향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나는 상향 지원을 해 라고 해도 대학에서 볼 때 아니 이 정도 성적으로 얘를 뽑아서 과연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컷. 그럼 그 인원만큼을 정시에서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는 대학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시는 단지 지원자들끼리의 경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의 의예과에서 모집 인원이 20명이야 라고 하면 중요한 건 마지막에 20명이 남아있는 사람이면 성적과 관계가 없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몇 점을 맞아야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20명 안에 들어가면 붙는 게 정시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고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점수가 몇 점을 맞아야 어느 대학을 붙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붙는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의 관점이 바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수시는 정시로 모집 인원을 이월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정시는 모집 인원을 이월하지 않아요. 정시는 100%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발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시에서 미충족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는 학생의 성적과 관계없이 모집 인원 안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선발되어지는 게 정시다. 그러므로 정시는 추가 합격, 충원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요 내용은 중앙대, 인하대, 한국외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의 충원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중앙대학교는 다군에서 2021학년도에 383명을 선발했었을 때 충원 인원이 3,161명이 뽑혔어요. 380명을 뽑는데 3,161명이 뽑혔고 충원율이 390%.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230명 모집에 628명이 선발이 되어서 273%. 건국대 다구는 99명 선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4바퀴 반이 돌았어요. 444명이 선발이 되어져서 448.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다.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점수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얘기할 거는 뭐냐면 충원율이 높구나. 충원율이 높구나. 정시는 충원율이 높구나. 정시는 충원율이 중요하구나. 정시는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가야 제대로 붙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 표를 봅시다.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평균 점수는 527.57점이에요. 환산 점수. 자, 건축학과는 523.33점. 어느 데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점수가 높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고려대 화공이 점수가 높고 고려대 건축이 낮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대학의 점수, 어느 대학의 합격선이라고 하는 건 그 대학의 합격생의 약 70% 평균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고 점수를 봅시다. 최고 점수를 보면은 화공생명공학과가 539점, 건축학과가 525점이니까 당연히 화공생명공학과가 건축학과보다 높은 과구나 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저 점수를 봅시다. 최저 점수를 보시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517점, 건축학과는 522점이죠. 그렇죠? 어디가 더 높아? 건축학과가 더 높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 배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의 점수가 몇 점이다? 어느 학과가 점수가 더 높다? 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대학의 합격생의 평균값의 70%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공개하게 되어지면 입시가 도박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도박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공생명공학과가 517점, 건축학과 522점이니까 건축학과의 점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평균값으로 봤었을 때는 화공이 건축보다 높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건축학과가 화공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화공이 더 낮은 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평균점으로 봤었을 때 점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항상 모든 대학은 높은 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낮다는 점. 그리고 낮은 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높은 과보다 높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과를 낮은 과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알아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점은 결국 뭐냐면 평균값과 최저 점수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은 최고값과 평균값의 차이 또는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평균점과 최저 점수의 차이를 보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은 527.57점이고 최저 점수는 517점이에요. 무려 점수가 10점 정도 벌어지죠. 하지만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523.33점에서 최저 점수가 522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낮은 과가 더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입시를 이해하고 점수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겠죠. 모든 분들이 보여지는 점수의 방식은 평균값을 보여주거든요. 합격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연세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의 점수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거의 건국대, 동국대까지 점수가 나눠 떨어집니다. 점수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원서를 썼을 때 최초 합으로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시 원서 지원에 실패하신 거예요. 추가 합격으로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최대한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상향 지원에 대한 것.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 자, 그럼 우리가 추가 합격을 위해서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해. 자, 그럼 상향 지원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지? 라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면 A군의 환산 점수가 657.40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하나의 대학의 모집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점수가 657.40점의 환산 점수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서 모집단위의 점수를 보니까 666.33점의 학과부터 시작해서 655.88점의 학과가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점수를 딱 보니까 여기에 딱 맞네요. 요 정도 구간에다가 원서를 쓰면 657.41점 정도 되니까 여기다 원서를 딱 쓰면 되겠죠. 맞죠?
붙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고민이 들어요. 과연 내 환산 점수를 입시기간에서 예상하는 그 구간에 과연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대학은 구간은 A, B, C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있는 C 구간은 하위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아래에서 위로 학생들이 몰려드는 상향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모든 학생들이 상향이 이루어지는 상향 구간이고 상향 구간은 반드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원서 지원에서 어려운 구간,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 입시기간의 데이터가 잘 안 맞는 구간이 바로 다 하위 구간인 거예요. 하위 구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기간의 데이터가 아무리 정확해도 맞출 수 없는 거 몇 명이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를 맞출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위 구간은 무조건 학생들이 몰려요. 왜? 왜 몰려?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쓴다는 얘기는 이 대학은 반드시 목표 대학인 거예요. 모든 학생의 목표 대학. 내가 어떤 대학에 하위 구간에 쓰면 목표 대학인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어떤 학생이 연세대학교 하위 학과에 원서를 썼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연세대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다 원서를 쓰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연세대학교 상위 학과를 썼어. 전기전자를. 그 얘기는 연세대를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이고 연세대 내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점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 점수가 357.40점의 점수고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가 357.41점의 구간이 여기에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어진다 해도 우리는 이 구간에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구간은 반드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만으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연 내 점수가 657.40점인데 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과연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허수와의 싸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입시는 허수와의 싸움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허수와의 싸움이다. 내가 성적이 만약에 657.40점의 점수인데 내가 지원할 학과가 만약에 659.82점의 학과에 원서를 썼어 라고 한다면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만약에 659.82점의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한 학생이 10명이 있어. 근데 10명인데 9명의 학생은 659.82점이고 나 혼자 657.40점이야 라고 하면 나는 합격해요. 한 명을 뽑아도 합격해요. 반드시 한 명을. 왜? 이 학생들은 틀림없이 다른 대학에 상향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점수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면 반드시 얘네들은 상위학과에 붙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점수와 나의 점수 사이에 허수들이 몰리는 거예요. 내 점수가 657.40점인데 658점 또는 657.40점이 아니라 5영점처럼 허수와 실수 사이에 다시 말해서 실제 합격 가능한 점수와 나도 허수죠. 나 사이에 점수대가 다소 높은 허수들이 낀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향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실제 합격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이 구간은 반드시 다른 대학으로 상향을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썼다는 얘기는 얘네가 여기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세대 경영학과가 목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연세대를 중복 지원한 거죠. 서울대로 합격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서울대에 불합격한다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은 점수에서 상향을 칠 때 명심할 거는 나보다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지?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1점이 높은 새끼들,
나보다 0.5점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문제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 지원에서의 핵심은 허수를 어떻게 떨구느냐, 허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허수가 몰리지 않는 구간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모집 단위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집 단위의 구조는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대략적으로 보면 개방형 구조와 원통형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별로 많지 않죠. 원통형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대학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좌와 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좌나 우측에서 학생들이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나군이라고 할 때, 여기가 나군이야. 나군이라고 할 때 가군에서 들어오고자 하지만 막혀있고, 다군에서 들어오고 하지만 막혀있으면 결국 내가 나군에서 원서를 쓰게 될 때 내 점수가 만약에 656.84점이라고 합시다. 내가 만약에 학과를 여기다 원서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659.84점의 원서를 썼다.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첫 번째, 656.84점의 학생이 656.84점인 이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드렸지만 모든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상향 구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수대들이 과밀되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 구간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구간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659.84점 학과에 원서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빠져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상향 구간인 거예요.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요. 두 번째, 이 구간은 692점, 659.2점의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이 학생들은 여기서 만약에 상향을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향하게 되면 이 상향 지원이 실패하면 대학이 하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위 구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나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 대학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점수를 안정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정 지원. 그렇죠? 실제 점수가 659.84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입시 기간에서 예상하는 점수가,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원서를 쓰죠. 왜?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659.2점인 학생이 여기에 원서를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657.76점의 학생도 여기에 원서를 못 쓰죠. 왜? 여기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왜 써? 여기도 안 쓰고 여기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도 안 쓰죠. 다. 이 또 656.84점은 여기에 몰리겠죠. 여기에 몰리고 설령 655점인데 내가 654점이야. 654점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미쳤다고 입시기관에서 보면 여기다 원서를 쓰면 추가 합격 가능성 80%, 70%가 뜨는데 이 중간 구간에다 원서를 써가지고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통형 구조가 되면 좌와 우가 막힌 구간이 되어졌었을 때 점수에서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중간 점수대의 학생들, 이 중간 점수대의 학생들이 상위 구간의 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659.84, 659.81, 659.80 점수 있고 그 중간 점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합이 돌면서 하위 점수까지 구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와 우가 뚫린 구간이에요. 이건 막혔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내가 만약에 점수가 655.88점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상향을 쳐가지고 659.84점이다. 이 학과에 원서를 썼어. 그리고 이 구간이 좌우가 막혀서 진입이 안 되면 아래에서 위로 상향이 불가능합니다. 구간 내에서 상향 지원은 불가능해요. 구간 내에서는. 왜? 여기서 입시 실패하게 되어지면 대학이 한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와 우가 막히게 되어지면, 뚫리게 되면 나군이라 하더라도 가군과 다군에서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학과 선택이나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진입이 가능하죠. 진입이. 그러니까 결국은 상향 지원하게 되어지면 입시가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원통형 구조. 좌우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였었을 때는 하위 구간에서 상향 구간으로 점수 구간이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대학의 구간은 좌와 우가 뚫린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서 상향 구간에 원서를 썼을 때 비슷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에 따라서 좌우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하지만 추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반적인 구조를 생각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런 구조를. 다시 말하면 좌우가 막힌 원통형 구조에서 추합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좌우가 열리면 추합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허수들이 대부분 이리 간단 말이에요. 막연한 생각으로 상향을 치겠다는 생각. 그냥 수능 시험 잘 못 받고 나는 재수할 수 있고 나는 상향을 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바램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원통형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개방형 구조가 뭐가 되냐면 결국은 뭐냐면 허수지원에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수지원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실제로는 추가 합격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기회가 열려요. 기회가 없어야. 그래서 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한 번쯤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상담받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가 작년에 뚫렸대요. 작년에 뚫린 거하고 올해 뚫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작년에 뚫린 학과에 올해 또 원서 쓰면 뚫리나?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정보고 모든 대학이 뚫립니다. 뚫린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상위 대학이나 상위 학과일수록 상위 점수대와 하위 점수대의 점수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올해는 더군다나 주요 대개 가나, 군에 가나, 다군에 군이동이 발생이 되죠. 서울대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하고 연세대, 고려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결국 군이동이 바뀌게 되어지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입시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작년에도 정시 컨설팅 들어가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모집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추가 모집을 알아야 되시는 분들의 성적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추가 모집을 알아야 되냐? 추가 모집 대학과 지원 구간은 자, 올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표준 점수로 연세대 고려대가 표준 점수가 404점 정도가 되어진다 라고 예를 들면 대략 그러면 동국대나 홍익대 한 380점대 정도라고 하면 이 380점 이하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은 추가 모집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학교들은 일반 대학으로는 서울권의 홍익대나 동국대, 국민대, 광운대 이 이하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 그 전년도는 건국대학교도 추가 모집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건국대 위쪽의 상위권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표준 점수를 봤을 때 380점대 대점수를 봤었을 때 홍익대나 동국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위의 모든 학생들은 추가 모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추가 모집은 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한 학교는 총 162개 대학 그리고 인원수로 봤었을 때는 26,129명입니다. 26,129명이 수능 100%의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 내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실기 전형들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전형은 수능 전형입니다. 100%. 전체 인원을 합쳤을 때 26,000명 정도 되는데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6,299명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아마 작년에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방에 있는 국공립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입시가 어려워지고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지지만 많은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만을 바라봐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죠. 그러기 위해서 재수를 결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 하위권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국공립 대학들은
그만큼 정시에서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고 정시에 인원을 못 채운 만큼의 인원이 추가 모집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22학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자, 전년도에는 단국대학교 천안 등의 의예과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서 실시하는 게 일반 대학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 천안, 부산대, 연세대, 미래나 원광대학교, 전북대, 가천대, 대전대 등 의치학 계열들이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 특히 올해는 수시에서 우리가 37개대 한 17,000명 정도, 17,000명 정도, 1,700명이군요. 1,700명 정도의 약학대학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이 다시 이올이 되어지겠죠. 정시에서. 또 정시에서 약대 선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모집에서 약대 인원이 늘면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에 약 20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2022학년도는 한 30명, 35명 정도로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서울 소속권에서 선발할 인원은 1,061명입니다. 자, 알아두실 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익대나 동국대 정도로 갈 수 있는 표준 점수 380점 이하의 학생들은 추가 모집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 인원이 26,000명 정도 선발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16,000명이 늘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추가 모집이 있다는 걸 알면 무슨 뜻이냐? 자, 정시 지원 세원했어. 그리고 떨어져. 그럼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요번에 수능 시험 못 봤지. 못 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의 중위권 이하의 대학인 학생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면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적극적 상향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서 지원에서 붙으면 자신의 점수보다 매우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수능 못 본 거를 보상받겠죠. 하지만 만약에 다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많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지원 자격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 그게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간에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수시에 합격한 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산업대나 전문대의 정시 모집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 합격했는데 그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인 경우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추가 모집,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정시에 모집에 등록하고 지원하고 합격을 해도 추가 모집 기간 이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는 추가 모집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 원서를 썼어. 붙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결정해야 돼? 붙었어. 근데 이걸 등록을 과연 포기하고 추가 모집에서 재도전을 할 것인지, 가끔은 정시 모집에서 원서를 썼는데 그 대학이 이만큼의 대학이야. 합격한 거 되게 기뻐. 하지만 이 선택보다 추가 모집으로 갔었을 때 대학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정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이전에 결정해야 돼요. 자, 추가 모집은 보통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죠. 추가 합격자 발표 등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보통 전년도는 한 2월 18일,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월 14일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판단하셔서 등록하신 대학을 취소하시면, 그러면 추가 모집 기간에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에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막 원서를 10개, 20개씩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5개나 6개 정도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추가 모집을 통해서 실제로는 내가 단국대 천안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또 경북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라는 성적에서 자기 점수 때보다 표준 점수를 10점, 15점 상향해서 부는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학생이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상향 지원을 해서 좀 더 높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수능 시험 못 봤지만 불안해 마음이. 그렇지? 어떻게든 대학에 그냥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정시 지원으로 그냥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일단 정시 지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원서 쓰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어. 380점 이하의 점수고 내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국민대, 뭐 서울여대, 뭐 덕성여대, 뭐 동덕여대, 뭐 이런 대학들, 또는 뭐 숭실대, 가천대 이런 학교를 가야 돼. 이런 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고민하셔야 돼?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 상향 지원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해도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정시 컨설팅, 또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추가 합격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정시 컨설팅 예약분이 다 마감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정시 컨설팅의 예약을 받지 않고요. 추가 인원만큼의 예약을 받는 시점은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정시 컨설팅의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원을 운영한 지가 한 18년, 19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일반 학원에서 재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원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입시 컨설팅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과연 이 데이터가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성적대보다 배경 낮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학을 가는 사례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추가 모집,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모든 입시 기관들이 우리 자료 믿어라, 우리 자료면 다 간다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입시기관이나 모든 사이트의 가장 관심사는 추가 합격이 됐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추가 합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과 일반적인 사고의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몰리는 하나의 지점으로 그것 또한 몰아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에 맞게끔 새로운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좋은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